이번 시간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근로자의 소득이 되죠. 예민한 문제이죠. 우선 이제 인건비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인건비가 자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자본들을 보면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인건비가 싼 곳에 많이 짓죠. 인건비 싼 게 다는 아니겠지만 인건비가 자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한번 자본의 구조를 볼게요. 자본의 구조를 보면 매년 이제 일정 기간 보면 판매 금액이 생기죠. 상품을 팔아야지 유지가 되니까. 그 중에 일부는 작업수단 투입에 사용되겠죠. 작업수단 투입 비용.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와 이윤이 되겠죠. 남은 걸로 이제 나누는 구조인 거죠.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현대는 화폐로 표시된다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요. 판매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작업 수단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때요? 인건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윤이 증가하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에 예민한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싼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보통 작업수단은 어떤가요? 작업수단은 어, 대부분 다 구매를 통해서 만들죠. 대부분 구매를 통해서 이제 마련하죠. 구매를 할 때 특정 시점에서 여러 군데에서 구매를 할 때 뭐 차별해서 팔지는 않죠. 작업수단을 파는 데도 다 그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 구매하건 한국 기업이 구매하건 일본 기업이 구매하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작업수단을 판다고 가정하면 뭐 차별하지 않죠. 다 그냥 정가에 팔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 수단은 어디에서 설치하나, 어느 장소에서 설치하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러한 구조에서 10명이 투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받는다 치면 80만 원 되는 거죠. 1인당 인건비는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얘기했죠. 판매 금액 그대로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그대로면 인건비가 이윤이 결정된다. 근데 작업수단은 시장이 발전한 곳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되면 어디에서 작업수단을 구매하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비지역 인건비가 4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 금액은 그대로로 가정하고 판매 금액 2천만 원 그대로로 가정하면 만약에 A 지역에서 하던 이 사업을 B 지역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작업수단 투입 비용은 그대로가 되겠죠. 그럼 인건비는 400만 원, 이유는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인건비가 낮은 데는 좀 가난할 수 있죠. 그러면 생산만 여기서 하고 B 지역에서 하고 판매는 또 A 지역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추가적인 또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운송 비용이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또 보관 비용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남는 게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400만 원 넘어가면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근데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100만 원이 발생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100만 원밖에 발생 안 한다면 이윤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윤이 크면 이제 자본이 이동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인건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뭘 느낄 수 있나요? 인건비는 자본이 발전하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올라가죠. 굳이 강제로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올리게 되면 인건비가 싼 곳으로 다 이동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건비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게 해야 돼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강제로 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 그건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뭐 코로나 사태나 뭐 지금 코로나 사태였지만 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강제로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직업이 유지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30% 필요 없게 됐어요. 인건비를 내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30%를 잘라야 되죠. 근데 30%를 인건비를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거는 일시적으로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 게 물론 이제 그 시장 가격을 파괴하니까 도둑질이 되겠지만 결국은 또 사람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뭐 세 그릇 먹다가 뭐 두 그릇 먹는 데서 죽는 건 아니니까 밥 세 그릇 먹다가 두 그릇 먹는 데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인건비를 강제로 올리는 거는 나쁜 짓인 거죠. 나쁜 짓인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네 나라의 자본을 파괴하고 직업을 없애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거죠. 어리석은 일이. 앞에서 말했지만 자본이 이동하는 게 다 인건비 때문은 아니에요. 인건비 때문은 아니고 인건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판매 금액이 생성되면 투자했을 때 새로운 판매 금액이 생성되면 인건비가 낮지 않더라도 투자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 지역에서 이제 이런데 그 A 지역에서 이제 이런데 다른 지역도 만들면 동일해요. 근데 비용이 적게 들어요. 비용이 적게 들면 동일한 구조 속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 지역이잖아요. C 지역도 A 지역하고 인건비는 똑같지만 예를 들어 뭐 운송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C 지역에 어, C 지역에 자본을 투입하는 게 옳다 싶으면 C 지역에 자본을 투입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전과 관련해서는 뭐가 영향을 미쳐요? 판매 금액과 인건비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두 가지가 다죠.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도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못 팔게 할 거다 하니까 인건비 비싸도 짓잖아요.
판매 금액이 있고 이윤이 생기니까 하는 거죠.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도 싸고 판매 금액도 어, 그 지역에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뭐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드니까 특별히 이제 원칙적으로 드는 건 아니니까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판매 금액 2천만 원에 투입 비용 1천만 원, 인건비 400만 원, 이윤 600만 원. A 지역보다 훨씬 투자 수입이 좋죠. 돈 벌기 좋죠. 자연히 이동되는 거죠. 이런 곳에는 판매도 거기서 되고 인건비도 낮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지역이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루 오션 지역인 거죠. 판매도 거기서 되고 임금비도 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에서 동시에 사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합치면 되죠. 판매 금액 4천만 원, 투입 비용 2천만 원. 한 군데는 800만 원, 한 군데는 400만 원이니까 인건비 1,200만 원, 이윤 800만 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그래요. 이전에 하는 이유도 살펴봤고 사양 산업도 뭐 같은 이유인 거죠. 인건비랑 관련이 돼 있겠죠.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뭐 신발 산업이나 성품 산업이 번성했었던 경우가 있죠. 근데 왜 어, 다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갔죠. 이렇게 다 이동했는데 이동한 이유가 뭔가요? 다 인건비 때문이죠. 인건비. 다 이제 대한민국 수준에서는 그 근로자의 소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면 이윤이 안 남는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이윤이 작아지죠. 구조가 이렇죠. 1,000만 원 나눠 가지는 거죠. 800만 원, 200만 원 나눠 가지는데 10명이나 가정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1인당 인건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 몇 천만 원 돼가지고 이윤이 0원이 돼버리는 거죠. 인건비가 더 올라가면 손해가 나버리는 거죠. 자, 자본가의 몫은 하나도 자본가의 소득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임금비가 계속 상승을 하면. 그렇죠. 그 사양 산업은 원래 생겨요. 뭐 강제로 올리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건비가 1인당 개인 인건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게 돼요. 우리 사양 산업은 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사라지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보짓인 거죠. 자본을 파괴하고 직업을 없애는 거죠.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거지. 또 이런 산업이 또 사양 산업이 생겨야 또 가난한 국가들이 또 가난해서 탈피할 수 있잖아요. 다 하려고 하는 다 할 수 없게 만들어놨죠. 이게 섭리적으로 다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좀 인건비와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일자리도 되게 예민한 문제인 거죠. 그래요. 음, 잘 살펴봐야 하는데 좀 복잡하지만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10,000원 하는 데가 있고 11,000원 하는 데가 있고 12,000원 하는 데가 있다 칠게요. 그러니까 A는 어, 시간당 인건비가 상승하면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사라지겠죠. B는 유지가 된다 할게요. 어떻게? 가격을 한번 올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좀 남는 게 있는 곳이죠. A는 그렇지가 못하다고 가정할게요.
뭐 ACE는 시한당 가격 지불하고 있는 가격에서 상승하면 다 그냥 판매하는 걸로 가정할게요. BDF는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상승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각 자본별로 지급수가 10% 증가한다고 가정할게요. 10%가 증가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완전히 고용된 상태라 할게요. 완전히 고용된 상태. 그러면 E는 110개 되고 F도 110개 되겠죠. C도 110개 되겠죠. 근데 가정을 BDF는 이제 올릴 수 있다 했잖아요. 그 가격을. 그러면 이제 B는 올린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1,000원 올렸다 가정할게요. 220개 되죠. 11,000원에 지불하는 이쪽이 220개가 돼요. B와 D가 되져가지고. 그럼 완전 고용된 상태니까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50개가 늘었으니까 A에서 50개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지급수가. 그래요. 즉, A의 지급 50개가 사라진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에 많은 여러 자본들이 있다 치면 자본들 중 일부는 해외 이전하게 되고 일부는 파멸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 중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중에 피해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했을 때는 피해자가 없어요. 근로자 중에서는. 더 좋은 직업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갔다, 한 번 더 10개씩 증가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12,000원짜리가 그러면 120개 되고, F가 120개 되고, 11,000원이 또 120개 되고, C가 120개 되고, D가 또 240개 되죠. 우리 가정에 따르면 E가 120개, F가 120개. 그럼 또 50개가 증가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A는 연계가 되죠. 연계. 마찬가지죠. 그래요. 자연적으로 증가할 때, 시장에 맡겼을 때 자본가들 중에는 피해자가 발생하겠지만 근로자들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어요. 시장에 맡겼을 때. 그리고 또 풍요로워졌죠. A가 사라지고 근로자들은 다 A보다는 다 그 만 원짜리보다는 다 높은 소득을 얻게 됐으니까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실업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 완전히 맡기게 되면 완전히 맡겼을 때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을 때는 근로자에게 근로자는 풍요로워지고 실업 문제가 없어요. 원래는 이치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약간 가정을 달리해서 조건은 같은데 실업자가 있거나 타국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경우로 가정할게요. 실업자가 있거나 실업자가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다 그 10개씩 증가하면 1100개에서 다 100여 개가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도 이제 실업자가 또 실업자를 고용하니까 판매를 안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겼을 때 직업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 불황이 와서 뭐 자본이 뭐 파괴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 그 시장에 맡기면 실업에 문제가 없어요. 그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실제로 2000
18년도까지 계속 새로운 직업들이, 양질 직업들이 생겼죠. 생긴 거예요. 그럼 실업의 문제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맡겼으면 없었겠죠. 왜냐하면 생기는 수만큼 없어지는 거니까. 더 좋은 직업이 생긴 수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실업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업의 문제가 생겼다면 왜 생겼겠어요? 시장을 건드려서 생긴 거예요. 한번 현실적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럼 시간당 인건비가 13,000원짜리 직업이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다른 조건 없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GH가 생겨서 13,000원을 지불하면 하는데 직업수가 10개씩 증가했다 할게요. 20개면 20개가 증가했죠. 완전 고용된 상태에서는 A가 8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기는 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게 되면. 그래요. 다 똑같죠. 물론 이제 실업자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A도 100개를 유지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100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B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개,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물론 지금 하는 거는 좀 사실 더 복잡하겠죠. 이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또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직업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 힘든 일인데, 어, 더 편한 일을 하려겠죠. 예를 들어서 B가 더 편해서 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D가 더 힘든 일이다. 뭐 이러면 좀 약간 좀 반응이 복잡해지겠죠. 이런 복잡한 연쇄 반응은 지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좀 고려하지는 않아요. 좀 더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기는 만큼 없어지는 거죠. 완전 고용 상태는 시장에 맡기게 되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제로 최저임금을 11,000원으로 상승시키고 다른 자본의 지급도 이렇게 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이랬죠. 이렇게씩 증가하면 E는 110개, F는 110개, C는 110개, D는 220개 되죠. B랑 합쳐져 가지고 우리 가정에 따르면. 근데 A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올렸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100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체 직업수는 강제로 올리기 전에 600개였는데 다 더하면 몇 개인가요? 550개인 거예요. 그래요. 실업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치상 그런 거예요. 시장을 건드리면 이치상 실업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따라서 10개씩 생긴다고 해서 그렇지, 생기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천하의 멍청한 정책이 인건비를 강제로 올리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은 늘 생기죠. 새로운 직업은 늘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있는 데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자연히 인건비는 상승하는 거죠. 구조가 그렇죠. 강제로 올리면 실업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강제로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11,000원을 최저임금으로 정했어요. 그럼 그 이하의 직업이 안 생기는 거죠. 그 이하의 직업이라도 얻고 싶은 사람이 직장을 못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새로운 자본이 투입되는 것도 맞고 11,000원 이하에서 생길 수 있는 자본과 직업을 못 생기게 막는 거죠. 국부에도 반하고 국민들에게도 해롭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인들이 비난도 많이 받는데 반란을 별로 안 좋아하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밀라는 좀 이렇게 현 시대에 들어와서는 좀 동정심 해서 좀 좋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반란은 안 좋게 보죠. 좀 그래서 군인들이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이제 5.18 때 광주 5.18 사건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지만 사실은 시장을 고수했죠. 그 시장을 발전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또 인건비도 시장 그 힘으로 못 올리게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못 올리게 했으니까 안 올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980년에는 18만 7천 원 하던 인건비가 34만 천 원 했어요. 97%가 올랐어요. 34만 천 원 하던 게 1990년도에 75만 원 올랐어요. 133%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고수해도 직업이 생기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도성장이니까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고도성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치상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냥 속도가 좀 다르다 뿐이지 실은 문제가 안 생겼죠.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공부도 안 했죠. 학교에서 그냥 거리 뛰치러 나가서 소리나 질렀죠. 그래도 다 좋은 데 취업도 했어요. 지금 현 시대 젊은이들 보면 인턴으로 들어가서 1년, 2년 일하다가 또 정규 직원 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처음부터 다 정규직으로 뽑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IMF 때 잠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요. 20, 그러니까 뭐 좀 하여튼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최저임금법 이런 게 나왔죠. 한 1987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됐죠. 최저임금법. 그리고 그 뒤로는 어, 이제 강제로 올릴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해 버린 거죠. 그 전에는 안 그랬죠. 대기업들에서 노조 조직에서 막 이렇게 인건비를 힘으로 올릴 수 있게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뭔가요? 강제로 인건비를 올릴 수 있게 한 거죠.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계속 실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 가격대로 결정하게 했을 때는 군인들이 권력으로 그게 맞는 거죠. 사실 그거는 실험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건비도 잘 안 올라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요. 인건비도 훨씬 뭐 2005년에서 2010년까지 21% 올랐죠. 옛날에는 안 그랬죠. 2010년에서 2015년 25% 올랐죠. 그래요. 뭐 강제로 올린다 해서 인건비가 잘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훨씬 잘 올라갔죠. 시장에 맡겼을 때. 그래요. 그리고 그 시대에 기회도 많았고 돈을 자본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본을 뭐 육성하려고 했으니까 부자도 많이 나오고 기회도 많고 실제로 돈 버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뭐 시장과 자본 때문에 뭐 나중에 불평등 얘기도 하겠지만 뭐 근로자가 가난해진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시장과 자본이 발전할수록 취업하기가 어려워진다. 시장과 자본을 파괴해야 된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현실에서도 시장과 자본을 맡겼을 때 실업의 문제가 없었어요. 이치상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실업의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시장을 파괴하려고 자본을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시장과 자본을 계속 공격했던 거죠. 그런 이상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는 거죠. 거짓말하면서 뭐 시장 때문이다 이러면서 또 자본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망조가 된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어느 나라든 간에 다 똑같아요. 실업의 문제, 어,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 얘는 뒤에서 뭐 별도로 다뤄야 되겠지만, 아니, 자본이 막 생기면 부익부 빈익빈이 부의 불평등이 잘 안 생기죠. 왜냐면 여러 종류의 자본가가 생기고 중형 자본도 생기고 소형 자본도 생기고 또 근로자들도 뭐 그렇죠. 뭐 자본이 생기니까 근로주가 기해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다 증명이 되죠. 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안 생겨요. 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기고 실업의 문제가 생긴 게 자본과 시장을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자본과 시장이 이상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다 증명이 되죠, 현실적으로도. 항상 자본 그래요. 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그래요. 항상 시장과 자본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시장과 자본을 또 파괴하는 자는 필사의 의지로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의지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죽이겠지만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